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2000년도 이후에 이 세계에서 일어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OECD가 교육 정책의 플랫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OECD는 2001년도 데세코 프로젝트, 그다음에 2003년 이후 각종 그 역량 중심 교육에 대한 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그다음에 2000년도부터는 피사, 그러니까 3년마다 진행되는 피사, 그다음에 2008년도부터는 5년마다 진행되는 이 탈리스를 통해서 이 세계 교육을 이끄는 키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책 보고서의 그 밑바탕에는 데이터 지식에 기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정책적 권위가 담보되고 있다. 그러면서 각 나라와 학교와 교실 등 교육 현장과 교사의 교수 방법 등 미세한 곳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거버넌스가, 글로벌 차원에서의 거버넌스가 데이터 지식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특히 2010년도 들어와서는 그 OECD가 거버넌스 혁신과 교육과정 혁신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하고 16년 사이에 6년에 걸쳐서 방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그게 이제 Governing Complex Education 시스템입니다. 교육 시스템 자체를 복잡계로 보고, 이제 복잡계가 되니까는 각 나라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많이 이제 봉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두 개의 정책 보고서가 이제 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혁신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2020년, 2021년에 걸쳐서 저런 세 개의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저것도 역시 교육과정 자체가 복잡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고 있다. 이제 이런 정책 보고서죠. 그래서 이제 우선 그 거버넌스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복잡계 교육 거버넌스가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으로서 복잡계 네트워크를 풍부하게 하는 과정적 개념으로서의 이 다중 책무성, 그러니까 어카운터빌리티 앞에다 멀티를 붙여서 멀티 어카운터빌리티를 강조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과정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 복잡계가 제대로 된 이 정책을 실행하려면은 그 복잡계 자체의 역량이 필요하죠. 근데 그 역량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를 학습 데이터 지식 등의 생산 및 유통 등과 관련된 형평성, 이것을 이제 아주 핵심적인 과제로 또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복잡계라는 것은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가 계속 충돌하면서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복잡계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인식과 세상이 병치 발전시킬 수 있는, 그걸 이제 포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를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복잡계에서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은 어떠한 좋은 교육 정책도 실행하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식을 어떻게 거버넌스 하느냐,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 지식 거버넌스가 교육 정책에서 아주 핵심적인 과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 지식 거버넌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여기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도 이렇게 학부모가 그 학부도 안내 서비스를 저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은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학교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 지도에서 학교 찾는 요 정도밖에 제공을 하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이 고등학교 그 학부 안내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영국의 저 스쿨 가이드라는 저 학부 안내 서비스를 보면요, 학교 평가 결과를 서열화해서 학부모의 학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초등학교도 학교를 서열화시켜서 학부모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의 그 학생들이 성적이 제일 좋은지, 그다음에 어느 학교가 학생들이 학교 다니기 안전한지, 그 학교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 리그 테이블이라고 그러죠. 서열을 쭉 매겨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리고 동시에 저 학부 안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과연 수요자들이 만족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체크하면서 그 서비스의 질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서울시 교육청 사례하고 영국의 사례를 봤을 때 어디가 더 지식 거버넌스를 잘하고 있습니까? 어디가 복잡계 관점에서 지식 거버넌스를 하고 있는지 저렇게 명백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저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영국입니다. 영국. 그래갖고 이 학부 서비스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뭘 제공하느냐 했을 때 그런 그 리그 테이블도 제공하고 영국의 그 공식적인 학교 평가 기구인 오피스테드에서 제공하는 그 학교의 그 질을 분석한 보고서도 아주 상세한 보고서도 저 안에 들어가면 다운받아서 학부모들의 그 학교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실제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예요. 선생님들한테 그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막 제공하고 이런 서비스인데, 일단 저 안에 있는 자료를 보려면은 일반인은 접근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교사들만 접근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저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단 그 자료에 대한 접근이 통제되고 있어요. 투명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교육 자료들의 질이 관리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저 필요한 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함으로써 교사의 교수 학습 전문성 향상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 교육학에서는 그냥 자료를 다운받아서 그냥 수업하는 거를 그 티처 프루프 커리큘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사가 새로운 것을 뭘 하기보다는 그냥 자료를 다운받아서 질 관리가 안 되는 자료를 다운받아서 그냥 필요할 때 수업에 쓰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수업 혁신과 학업 성취도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의 경우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What Works Clearing House라는 미국 교육부 산하의 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학습자료 제공 서비스 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도 들어가서 자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정보의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죠. 그리고 자료의 질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자료를 소비한 소비자들이 수시로 피드백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자료를 써봤더니 좋다, 나쁘다. 그리고 동시에 자료의 질을 이렇게 서열화돼서 순위를 매겨서 그 수요자가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자료의 사용이 실제 학업 성취 향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계량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디가 지식 거버넌스를 잘하고 있는 겁니까? 복잡계 관점에서 분명히 이게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저도 저 사이트 들어가서 그리고 아주 상세한 보고서, 저게 222쪽짜리의 그 자료를 저도 이제 다운받아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장 교사에 의한 증거 기반 지식의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실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연구를 해서 이런 그 혁신적인 수업을 적용했더니 아이들의 그 성취도 향상이 이루어졌다. 이런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영국과 미국에서는. 그리고 어떤 그 교육 정책 연구가 나왔을 때 그거 읽어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그 정보를 유통시키는 서비스, 이게 이제 발달해 있죠. 우리 그 왜 제조업도 제조업에서 그 생산하는 것보다는 유통 쪽에서 다 그 제품의 질도 관리되고 가치도 부여하고 그러잖아요. 이 지식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런 그 교육에 관한 정보를 유통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지금.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가 없는 거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래서 그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LMS라고 그러죠.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그래갖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코로나 때 이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철저하게 교사들에 의해서 외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죠. EBS 온라인 클래스 37억 들었는데 30%도 안 써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든 LMS 시스템은 이용률이 1% 미만이에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온라인 오프라인 융복합 시스템을 하면서 아이들의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이런 게 이제 거의 이제 방치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OECD 정책 보고서에 의하면은 교육과정 혁신의 두 가지 난제를 제시했는데요. 하나가 시간 지연의 문제예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과부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2022 개정 교육과정도 엄청 지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과정 과부하 문제, 급속도로 세상이 변하면서 각종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이게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부하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제 그냥 다 집어넣어갖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배우는 게 별로 없게 되죠. 저거를 해결하는 게 쉽지 않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디지털화, 개별화, 범교과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유연화 이제 이런 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저게 보통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자, 특히 이 역량 중심 교육 있잖아요. 역량 중심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역량 중심 교육 중에서 가장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역량이 뭐냐면은 1순위가 복잡성 사고 역량이에요. 학생들에게 필요한 미래 역량 중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비판적 사고 역량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게 이제 탈리스 2018 자료인데 대한민국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이제 비판적 사고 역량을 가리킬 때 나 그거 잘 가리킬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잘 가리키고 있는가를 조사한 건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위 그룹에 속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컴플렉스 타스크, 복잡성 사고 역량을 가리키는 그 대한민국 교사의 그 능력도 OECD 평균 이하예요. 다른 역량 교육, 굉장히 화려한 담론으로 우리는 뭐 이러이러한 역량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교육과정을 어떤 원리로 혁신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교육과정 설계부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이제 수시로 변할 때 역동적으로 학생들이 계속 거기에 참여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제 보편적 학습 설계 UDL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이런 뭐 그다음에 형평성, 포용성 이런 원리를 통해서 교육과정 혁신을 세계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 포용성 개념이 이제 중요해요. 굉장히 다양한 학생, 다양한 학부모를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포용성이 가장 이 포용성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은 교육과정 시스템 자체가 복잡계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은 복잡계 리터러시가 있어야 돼요. 교사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저 복잡계 리터러시가 있습니까? 복잡계를 만들고 복잡계를 관리하고 거기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저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역시 잘 이렇게 막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런 거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놓고 이제 갈등이 많았었죠. 저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가 좋은 정책이거든요.
근데 학부모들이 막 반대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왜 그래요? 디자인 싱킹과 같은 그런 걸 안 했던 거예요. 교육과정을 혁신하려면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혁신학교를 갖고도 이제 뭐 말씀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 혁신학교도 처음에 했을 때는, 김상곤 교육감이 처음에 했을 때는 혁신학교 주변에 전세값이 막 오르고 막 이래서 학부모님들한테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선출직 교육감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 임기 내에 성과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확장을 시켰죠. 모든 교육 정책이든지 처음에 실시할 때는 소규모로 실시해갖고 파일럿 스터디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이 정책이 옳은지 또는 정책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이 혁신학교가 파일럿 스터디를 제대로 안 거치고 확산한 것, 저는 그것이 혁신학교 문제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 문제 많죠. 이런 거 이거 갖고 갈등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뿐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에서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 젠더 교육 이념 및 가치를 둘러싼 만성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한 정책 과제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추상적이고 회피적인 공존 담론보다는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또는 교육과정 선택이 존중되는 현실적인 병치 정책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은 각자가 원하는 학교 만들어서 자기 자식 교육시키면 된다. 각자가 원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된다. 그러면 돼요. 물론 그것이 가능한 현실 한도 내에서 해야죠. 그리고 이 실렉션이라는 개념은 초이스라는 개념을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거예요. 초이스라는 개념은 차려진 밥상에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실렉션은 학생과 학부모의 그 주도성에 의해서 본인한테 필요한 학교나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우리가 혁신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병치라는 것은 공존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공존은 정적인 개념이지만은 이 병치는 영어로 적스타포지션이라고 그래갖고 복잡계를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굉장히 역동적인 개념이죠.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해 봐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은 몇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리면은, 그 진보교육감 하에서 이제 과정 중심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것이 실패한 정책이다. 왜 실패했냐? 이 과정이라는 개념이 이 복잡계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 과정이 그렇게 중요한지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도 제대로 지금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 자, 여기 이제 조금 이제 이게 전문적인 분야래 갖고 그런데요. 과정 중심 평가는 학습의 과정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그 인지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식론, 그러니까 인식의 과정, 그걸 의미하는 건데, 그냥 애들이 학습할 때 뭐 어느 단계에서 뭘 하고 어느 단계에서 뭘 하고 이런 과정으로 굉장히 기계론적으로 해석해갖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없앴죠. 그걸 총괄평가라고 하는데, 그걸 없애고 매 수업마다 총괄평가식의 평가를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사와 학생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까는 저런 상태에서 그 학력이 향상될 수가 없는 거죠. 아이들한테 필요한 21세기 역량이 향상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싱가포르 교육과정을 여기 제가 이제 따왔는데, 싱가포르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과정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싱가포르 국가교육과정을 만든 사람들이 이 과정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거 현재 실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에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내용 중심 교육과정이에요. 내용 가득 차 있고 이 기능은 이렇게 여기다 이게 구석에 퉁쳐서 만들어 놓고 과정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뉴질랜드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뉴질랜드도 역량 중심 교육을 하면서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처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역량에 대해서 이렇게 그 코드 넘버를 붙여갖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세요. 집단적 작곡에서 각 학생들이 창조적으로 공헌한 바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라. 그래서 이거를 CCP라고 그래갖고 Contribution to the Creative Process, 이 과정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혼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러면 아이들이 수업에서 그렇게 협력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했을 때 각 학생들이 그런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기여한 바를 평가하라는 거예요. 저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는 여러 나라에서는 저런 것을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가리킬 것인가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연구를 하고 실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다는 것이 문제죠. 결국은 이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학력저하로 이어지고 학생과 학부모한테 피해가 간다. 우리가 21세기의 학생들한테 필요한 역량과, 그죠? 거기에 맞춰서 학력을 향상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좀 시간 남았죠. 그 마지막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책은 철저하게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거랑 맞물려가는 그런 거버넌스고 시스템이어야 한다. 그 OECD에서 생산해낸 몇 가지 자료들을 제가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세요. 우리나라하고 핀란드가 과거 10년간 피사 성적이 추세 하락한 나라 중에 딱 두 나라가 있어요. 이거 핀란드하고 우리나라인데 여전히 우리나라 학생들은 피사 성적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의 피사 성적을 우리나라 학생들의 공부 시간으로 나누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보세요. 평균 이하로 하위 그룹에 속한데도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대한민국 교육이 생산성이 낮다는 거예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피사 2018 자료예요. 2015년하고 2018년 사이에 학교장,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교사의 이러이러한 행위 때문에 피해를,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여튼 좀 이렇게 우리 수업에 좀 방해를 받았다라고 보고한 그거를 이제 또 통계를 내요. 교사들이 학생 개개인의 그 요구를 외면했다. 외면한 비율이 3년 사이에 2015년 18년 사이에 15.3%가 증가했어요. 표준 오차가 4.6인데 그 범위 밖에서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미한 변화죠. 안 좋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교사들의 결근 뭐 이런 건데 이것도 표준 편차 밖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그 다음에 교직원들의 변화에 대한 저항, 이것도 표준 오차 밖의 범위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교사들이 학생을 엄하게 다루는 정도는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이건 떨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표준 오차 안에서기 때문에 유의미하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업을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 이것도 표준 오차 밖에서 유의미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다른 나라 학생들은 이 과외 활동, 이게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이 과외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스포츠 활동도 하고 학생들 뭐 서클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ISCD 레벨 2라는 것은 중학교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중학교에서 학생의 50% 이상이 이런 활발한 과외 활동에 참여하느냐? 대한민국은 제로예요. 다 제로예요. 제로. 이런 심각한 문제를 지금 우리 교육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는 그 어깨가 막중하신 거죠.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선생님들이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이제 아이들을 잘 가르치셔야 되는데, 나는 잘 가르칠 수 있어. 그거는 OECD 평균 이상이지만 실제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느냐, 이거는 최하위 그룹이죠. 이게 격차가 심하죠, 그죠? 무엇이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제 혁신적인 교육을 못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이거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여러 가지 이제 교육 문제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요거는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객관적인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교육 부분 디지털라이제이션 정책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화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OECD 정책 보고서에 나와 있는 8가지 주제에 대해서 그 골자를 말씀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잡성 교육 관점에서 본 어떤 정책적 고려 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 디지털라이제이션의 본질 첫 번째는 AI와 데이터 기술이 결합된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AI 데이터 기술은 사건을 만들어내는,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A라는 학생이 국어 시험을 봤는데 80점 받았다. 이런 게 다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만들어내는 숨겨진 패턴과 구조의 역동성, 촘촘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고 때로는 창조해서 교육 현상 등 이 세상을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비약적 향상을 가져온다. 그 다음 두 번째로 AI와 데이터 기술은 그러한 패턴, 구조, 인간의 마음 등 이 세상을 설명하는 고급 수학과 고급 통계 역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더 본질적으로 규명하는 방법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교라는 시스템, 교육 시스템은 원래가 이런 복잡계였어요. 개인 수준, 교실 수준, 학교 수준, 지역사회 수준, 국가, 이 세 개 수준의 원래 그 복잡계였는데, 그러니까 자연, 인공물, 인간의 상호작용이 서로 얽혀있는 그런 복잡계였는데, 여기에 데이터 기술하고 AI가 결합되면은 더욱더 열린 초연결 복잡계가 된다는 얘기죠. 자, 금년도 노벨상 수상자 중에 한 분이 이 존 호필드 교수인데, 이분은 금년에 91살인데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AI 관련 그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82년의 논문을 보면은 AI 인공신경망을 어떻게 규정했냐면 복잡계로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잡계의 핵심적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창발적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없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AI 관련해서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거를 제가 6개 정도를 뽑아왔는데요. 7개 정도를 뽑아왔는데요. 열린 시스템에서 AI의 능력과 결과는 본질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창발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복잡계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동시에 생성합니다. 이것을 이제 양가적이라고 그러죠. 뭐 딥페이크 같은 것이 이제 그 나쁜 것의 예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인간 통제의 한계를 벗어나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일반 인공지능이 생겨날 것이라고 거의 모든 AI 전문가가 말해요. 어떤 사람은 5년 정도 지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AI가 인간 통제를 벗어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AI로 인해서 인류가 멸종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나온 데이터들인데 결국은 이거를 누가 다스리는가 하는 그 AI 주권 문제가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대부분 빅테크 기업들이 가져가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피드백을 해주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 상당히 고급화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실시되는 AIDT는 저런 그 고급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AI 알고리즘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혹시 편향되지는 않았는지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그 AI하고 데이터 테크놀로지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체적으로 세 가지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유럽 같은 데는 좀 규제를 많이 하는 편이고, 미국은 규제를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려는 편이에요. 좀 진취적인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국가와 당을 위해서 그 AI 기술을 활용하는 면이 많죠. 그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 갖고 요주의 인물을 24시간 감시한다든지, 표정까지 다 AI가 감지해서 어떤 그 당에 대한 충성도를 확인한다든지, 뭐 잠실 운동장에 한 3만 명이 모여 있으면 한 5분 내에 거기에 섞여 있는 수백 명의 요주의 인물을 파악해낸다든지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 하드웨어 그 GPU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보통 생성형 그 GPT 그 서버를 갖추려면은 거기 들어가는 그 GPT가 요새 뭐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그 뭐 A100, H100 이런 그 GPU인데 이게 한 개당 한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챗GPT 서버를 구축하려면 그런 게 한 10만 개 단위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도 수조 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수집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 챗GPT 회사가 1년 매출액이 2조 원이라면은 데이터 수집 비용이 그거에 한 두세 배가 들어가거든요. 막 5조 막 이렇게 돼야 돼요. 저 비용을 결국은 국가나 소비자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OECD를 좀 살펴보면은 OECD는 이러한 그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매우 도전적이며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육은 변화에 적응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핵심 요소다. 이게 이제 기본 관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춘 교육 정책의 방법론으로서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2001년에 한번 발표했고 2020년에 한번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20년 단위를 하나의 미래로 보는 거죠. 자, 이 시나리오는 진정한 참여 과정의 출발점이며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전략적 사고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그 디지털라이제이션 관련 정책을 생각할 때 이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훨씬 더 편하고 좋다. 다만 교육적 의사결정이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성과 복잡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다중책무성, 복잡계 문해 역량, 전략적 사고, 신뢰에 기반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다중책무성이라는 것은 교육 시스템 자체가 이제는 복잡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무성이라는 것이 옛날처럼 상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 네트워크, 모든 교육 이해 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수평적 네트워크에서 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다중책무성이라는 그 정책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OECD는 이미 2016년도에 이러한 복잡계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거버닝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보고서, 굉장히 방대한 정책 보고서를 이제 발표한 바가 있죠. 자, 그래서 2001년도에 나온 시나리오를 잠깐 보면요, 이게 6개 시나리오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비유적으로 거칠게 말씀드리면은 앞에 시나리오 2개는 학교가 더욱더 유지 강화되는 시나리오고, 뒤에 시나리오 2개는 학교가 망하는 시나리오예요.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고 가운데 이거는 학교가 재건축, 재개발돼서 새롭게 탄생하는 시나리오인데요. 학교가 강화되는 거, 강력한 관료적 학교 시스템이 유지 강화되면서 공급자 독점, 관료적 구조가 강화되고 교육의 획일화, 학교가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 그 다음에 시장 모델 확장으로 강화될 수도 있어요. 공급자 경쟁, 다양한 교육 제공, 학부모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화를 생각할 때
어떤 시나리오에 기여가 되고 어떤 시나리오에 장애가 되는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 이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쪽 시나리오를 먼저 보면은 학교가 학습자들의 자율적 네트워크로 해소되는 거예요. 해소된다는 것은 학교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교사 대량 이탈, 교육의 질저와 사회적 불안정, 교육 시스템에 심각한 위기가 오는 경우죠. 이 가운데 두 개는 이제 사회 핵심 센터로서의 학교로 재탄생한다든지 협력적 학습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으로 학교가 재조직화되는 그런 거죠. 자, 다시 20년이 지나서 2020년도에는 디지털화를 염두에 둔 시나리오예요. 이것도 역시 제일 앞에 것은 학교가 적극적으로 디지털화를 수용해서 학교가 유지 강화되는 그런 시나리오고요. 마지막 이거는 학교가 디지털화의 변화에 저응해서 학교 밖 사회의 디지털화에 압도돼서 학교가 망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가운데 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할 때 어느 한 시나리오로 가기보다는 비율의 정도 차이지, 이런 그 6가지 시나리오가 지금도 부분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그 OECD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8가지 그 주제를 이제 한번 살펴보죠. 자, 과연 AI와 데이터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디지털화가 교육의 형평성을 증가시키고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교육 효과를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불평등을 줄이진 않는다.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도 존재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OECD가 이것을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2021년도에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다 분석해서, 논문들을 다 분석해서 나온 결론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기술 투자와 유지 관리에 따른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기술의 이점을 기존 솔루션과 비교하면서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제가 골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자세한 설명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맞춤형 학습을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진정한 맞춤형 학습이 되려면은 다양하고 복잡한 실제 교육 현상을 포착할 수 있는 데이터 마이닝 기술과 알고리즘이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내년부터 실시되는 AIDT는 이 수준이 아닙니다. 굉장히 초보 수준에서 정해진 교육 순서에 따라서, 그것도 국가가 정해놓은 교육 순서에 따라서 그냥 매핑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과연 학생을 몰입시키고 더욱더 그 학습에 참여시킬 수가 있느냐. 근데 이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죠. 학생들의 흥미를 유지하면서도 심층적이고 의미 있는 학습을 촉진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디지털 학습 경험을 설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응적 접근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AI가 학생들의 학습 참여 패턴을 역동적으로 감시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AI나 교사가 적절하게 대응하여 학습 경험을 개선하는 거죠. 그 AIDT에도 이게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AIDT에도. 자, 그런데 반응적 학습 기술이 실제 교실 환경에서 학생 참여를 향상시켰는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 각 여러 나라의 사례를 살펴봤더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업 분석에 관한 것인데요. 미래의 수업은 복잡계 디지털 시스템으로서의 수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잡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적 시나리오를 포괄하고 관리하게 돼요. 그러나 동시에 복잡계로서의 이 시스템은 트레이드 오프 또는 광차 문제라는 윤리적 문제를 내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복잡계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동시에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이제 그런 문제. 그리고 똑같이 좋은 거라 하더라도 서로 모순되는 것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럴 때 교사 수준에서, 학교 수준에서, 국가 수준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 그 윤리적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요.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윤리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대처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열린 학습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실시되는 AIDT는 굉장히 닫힌 시스템이에요. 서버 자체가 외부하고 연결 안 되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앞으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진행되면은 열린 시스템이 될 텐데, 그러려면은 기술적 호환성 및 상호 운영성이 높은 수준에서 해결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학생들이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데에서 뭐 어떤 자료를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서로 충돌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뭐 데이터 표준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기술이 그것도 역시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복잡계 리터러시, 복잡성 사고 등 새로운 미래 역량이 필연적으로 요구돼요. 저런 거를 이제 뭐 교사가 사람이 분석을 하려면은. 자, 그다음에 이제 그 LMS, 이 LMS는 대학교는 많이 하고 있죠. 그죠?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죠. 자, 이것도 역시 효과성이 충분히 일반적으로 입증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자, 공통 데이터 표준과 개방형 데이터 구조를 통해 복잡계 모든 수준과 패턴의 역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LMS는 대부분 좀 이제 닫힌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저 OECD 정책 보고서가 나온 게 2021년인데 벌써 한 3년 정도가 흘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LMS 개념이, 이 매니지먼트가 없어지고 러닝 익스피어런트 플랫폼, 그 다음에 익스피어런스 API, 이런 개념으로 이미 진화됐어요. 그러니까는 관리보다는 학생들의 모든 경험을 이렇게 충돌 없이 그 플랫폼 안에서 어떤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이미 저기 나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제대로 되면은 신속하게 교육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관료주의와 내부 저항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함께 실현돼야 된다. 그리고 각 조직의 학습 문화와 요구 사항에 맞춘 유연한 시스템이 개발돼야 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게임 기반 평가가 또 나오는데, 이게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게임이라는 게 흥미있는 게 그게 복잡계 시스템이라서 그렇거든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유저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게 재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한 평가, 이게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기존 테스트로는 측정하기 힘든 복잡계 자체인 고차원 역량이나 정서를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복잡한 잠재 능력 구조를 포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한편 난이도 조절 및 표준화된 조건이 필요하고, 비정형, 비선형 데이터 기술 처리에 대한 인식과 신뢰 및 법제도 개선, 그리고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등 평가의 과학적 기준과 형평성도 충족해야 되고, 또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문제다. 충분한 컴퓨터 하드웨어가 데이터 전송 속도를 꾸준히 확보해 나갈 수 있는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게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 게임이라는 게 엄청난 그 컴퓨팅 파워를 요구하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이게 위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학교 단위 졸업장보다는 더 미세한 그 교육 경험을, 그게 이제 마이크로 인증이라고 그러죠. 대학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뢰성 있게 검증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는데, 이게 이제 확산되면은 학습자의 이동을 쉽게 해서 민첩하고 유연한 교육 시스템 등 학제 유연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 시스템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복잡성 관점에서 이제 어떤 그리고 이제 OECD 기존의 여러 가지 정책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정책 제안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복잡성 교육 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건드리면 혁신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잡계의 모든 수준을 동시다발적으로 건드려야 비로소 혁신이 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교육 공급자로서 국가의 독점을 완화 내지 해소하기 위해 세분화되어 코드 번호가 부여되는 내용 중심 국가 교육 과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국가가 세세한 학습 활동에다 다 코드 번호를 붙여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복잡계 시스템에서는 어떤 지식이 창발될지 모르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수준에서 수업하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수준의 지식이 창발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위 수준의 공급자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중책무성 복잡계 역량 전략적 사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복잡계 운영이 가능한 거버넌스가 또한 혁신이 돼야 되고요. 이에 의해서 실렉션 현상으로 교육의 다양성과 질을 제고하려는 정책 기조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교원 양성 및 연공서열 제도를 포함한 인사제도 혁신도 필요하고, AIDT를 포함해서 교과서 자유 발행제의 확대 내지 전면 실시가 필요하다. 현재 교과서 자유 발행제는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대학 입시의 대학별 자율화를 포함한 각급 학교의 학생 선발권 보장, 대학의 입학 정원 및 등록금 자율화. 대학이 혁신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혁신을 못해요. 자, 사립학교의 자율성 보장,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보장, 복잡계 시스템의 각 수준을 동시다발로 혁신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자, 복잡계 기반으로 지식과 역량을 창조하기 위한 도구로서 디지털화라는 인식이 필요하고요. 이를 위한 복잡계 리터러시, 복잡성 사고 훈련 및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오답, 정답, 교실 밖에서 설계된 교육과정에 따라 미리 매핑된 과정에 대한 데이터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AIDT는 이 수준이에요. 이 수준. 근데 이 수준 갖고는 안 되고, 학습자의 인식 및 정서 등 신체의 변화를 포착, 측정하고 그 의미를 피드백해주는 AI 알고리즘. 예를 들어서 이 복잡계 비선형 데이터를 다루는 RQA 방법론이 있어요. 리커런스 쿼안티피케이션 어널리시스라는 복잡계 분석 방법론이 있는데, 이런 고급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 적용돼야 한다. 진취적 관점에서 정보 동의 의무와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을 균형 있게 규정하는 개인정보 관련한 특별법이 필요하다. 아까 유럽의 스타일, 미국의 스타일, 중국 스타일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나라 AIDT가 너무 성급하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저는 너무 늦었다, 너무 신중하게 나가야 한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왜 그러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에듀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여기 들어가면은 이렇게 교육 관련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 교육 현장의 학습 데이터는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디지털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미국을 예를 들면요. 이게 이제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 있는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면은 데이터숍이에요. 데이터숍이라는 얘기는 데이터 지식 유통망 구조가 갖추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전혀 갖추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은 저도 들어갈 수 있어요. 미국 사람도 아닌데. 공공 데이터셋이 있고 프라이빗 데이터셋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프라이빗 데이터셋도 목록이 쭉 나오고, 퍼블릭 데이터셋 목록도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다운받은 자료예요. 아이들이 실제 수업에서 어떤 학생이 5분의 3은 8이라고 풀었는데 틀렸죠. 자기가 왜 5분의 3을 8이라고 했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이런 데이터를 저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데이터 유통망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거기다가 엑셀 파일로 이렇게 다 자료를, 이게 정렬된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놓고 심지어는 이 자연어 처리까지 해놨어요. 학생의 설명, 왜 내가 그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지, 거기에 교사가 어떤 코멘트를 했는지, 이것도 데이터로 받아서 제가 분석을 할 수 있게 해놨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국내외적으로 이미 AI 데이터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수업 또는
그 학습 경영에 대한 논문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한 몇 년 전만 해도 대학에 관한 것만 나왔는데 이제는 초중고께 이제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제가 몇 개만 뽑아왔는데 요거는 제가 시간을 꼭 지켜달라고 그래서